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가로수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병수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이 무더위 잘 버티고 계십니까? 이 날씨가 더워도 진짜 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좀 무더위가 기승일 때는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신경이 더 쓰이는데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여름철에는 식중독이 발생하기 쉽고 특히 노년기에는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탈수나 저혈압 등도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식중독 사고는 주로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 건수가 많은데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음식물은 익혀서 드시고 조리도구는 뜨거운 물에 소독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가정에서 냉장고에 반찬통을 꺼내서 덜지 않고 통째로 드신 후에 다시 냉장고에 넣어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젓가락에 묻은 치매 영향도 있고 밖에 꺼내 두는 동안 반찬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반찬통에서 드실 만큼만 덜어서 드셨으면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귀찮아가지고 통째 꺼내서 드시고 놓고 이러시는데, 마트나 시장 가면 접시인데 왜 이렇게 3구짜리, 4구짜리에서 다양한 나눔 접시가 있어요. 뭐 이게 아니래도 그냥 납작한 접시에 드실 만큼만 덜어가지고 드시고 그러면 설거지거리도 줄죠, 위생상도 좋죠. 이런 방법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열사병, 냉방병처럼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질환을 예방하셔야 합니다. 폭염이 가장 심한 오후 12시부터 4시에는 외출을 삼가시고 환기가 안 되는 방이나 창이 닫힌 차량에 오래 머무시는 걸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르신 피부가 뜨겁고 붉은색을 띠면서 땀이 흐르지 않는다면 열사병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옷을 벗기고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면서 부채질로 체온을 내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얼음물로 급하게 체온을 낮추려고 하면 피부 혈관이 수축되어서 체내 열이 오히려 잘 발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낮아서 냉방병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내외 기온차가 5도에서 6도가 넘지 않도록 조절하시고 얇은 겉옷을 가지고 다니면서 추운 곳에서는 체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밀폐된 공간은 적절하게 환기시켜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도 실내 공기를 정기적으로 환기시켜줘야 되니까 에어컨 트셔도 한두 시간마다는 꼭 문 열고 공기를 순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 증상에 빠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더위 때문에 갈증이 느껴질 때 그때 드시는 것보다 미리미리 자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1.5리터 이상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또 신장, 콩팥이 좋지 않으신 분은 의료진과 상의 후에 적당한 양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물통도 잘 나오잖아요. 텀블러에 생수나 끓인 물 담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면 식중독을 예방하고 적정한 체온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서 올해 여름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교수님. 진료 중에 치매 어르신과 가족분들 이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한 분 한 분 참 그 처한 사정들이 다 달라서 주로 또 어떤 점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지요? 네, 치매 진단 초기에는 환자의 행동이 병 때문이란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데 어려움이 크신 것 같습니다. 실수가 반복되고 또 없었던 일을 사실처럼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을 병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데 일부러 저렇게 행동하시는 거다 하고 생각하시면 더더욱 돌보시기가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이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가족들도 이때쯤에는 병의 존재는 받아들이시게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병이 심해지시니까 돌보시는 분께서 대신 맡으셔야 할 일들이 많아져서 돌봄 부담이 너무 커지시게 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시간과 에너지가 모자라게 되시는 거죠. 그때는 적극적으로 사회 서비스들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익숙치 않아서 고생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치매 가족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 치매를 마라톤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진행 단계별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근데 치료를 잘 받던 가족도 보면 뭐 간병 여정이 길어지면 가끔은 이거 뭐 완치가 안 되는데 검사는 무슨 소용이야? 치료약도 아닌데 먹어서 뭐해? 낫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단 말입니다. 교수님, 치매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까? 정답은 완치는 어렵지만 치료는 가능합니다. 치료가 가능하냐 하는 것은 치료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하나는 큐어, 즉 병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케어, 증상을 완화하도록 돌본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충수돌기염, 즉 맹장염 같은 경우는 수술을 통해서 큐어, 완치가 가능합니다. 충수돌기를 떼어내고 나면 치료가 끝나는 거죠. 하지만 현대의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질환들, 특히 노인성 질환들은 만성적이고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케어, 즉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치매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진행 속도를 늦추고 증상을 가볍게 만드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이제 치료를 완치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증상 완화도 치료가 맞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치매가 완치가 불가능하냐? 또 그건 아닙니다. 치매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완치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가역성 치매라고 하는데요. 가역성 치매는 원인을 해결하면 치매 증상이 나아지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가역성 치매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의한 치매, 비타민 결핍에 의한 치매 등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하거나 추위를 타거나 몸이 붓는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외에도 치매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이 부족할 때도 치매 증상을 보입니까? 네, 알코올 의존이나 위절제술 등으로 티아민, 즉 비타민 B1이 흡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치매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티아민을 공급하고 원인이 되는 음주를 중단하면 치매 증상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또 엽산이나 코발라민 같은 다른 비타민의 부족도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특히 또 요즘 많이 더운데 이럴 때도 어르신들 입맛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다 보면 영양 결핍이 또 걱정이 됩니다. 이 경우도 치매 증상을 보일 수 있겠군요. 네, 영양 결핍이 아주 심한 경우에도 치매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가역적 치매로서 뇌척수액이 많이 차는 병인 뇌수두증도 빨리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뇌척수액이 잘 빠지도록 수술을 해서 증상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완치가 가능한 치매라 할지라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치매는 치료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치매도 있다는 거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교수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보니까 아는 분의 어머니께서 수천만 원대의 보이스피싱을 당하시고 몇 달 동안 매일 우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하다가 결국에는 치매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치료도 받으셨는데 이게 한 1년쯤 지나가니까 괜찮아지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치매로 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아마도 말씀하신 분은 심한 우울증 때문에 생긴 인지기능 저하 증상 같습니다. 우울증이 아주 심하면 치매는 아닌데 얼핏 보면 치매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치매가 아닌 가짜 치매라는 의미로 가성치매라고도 부르는데요. 노인 우울증의 15% 정도에서 이런 가성치매가 나타납니다. 임상적인 양상은 치매랑 비슷하지만 질병의 경과나 치료 방법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치매와 비교하면 우울증에 의한 가성치매는 병의 시작이 보다 급성이고 또 진행도 빠르면서 유발인자가 뚜렷합니다.
가성 치매 환자는 자신의 증상을 매우 고통스럽게 느끼고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관찰되는 실제 감퇴된 정도보다도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인지 기능의 저하가 더 큽니다. 우울감이나 의욕 상실, 식욕 감퇴, 불면 증상 등의 우울증 증상이 인지 기능 감퇴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앞에 그런 증상의 원인이 노인성 우울증이군요. 네, 이런 가성 치매가 있는 경우라면 항우울제 처방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또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도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평소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소통하면서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어르신의 기분이나 드시는 거, 또 주무시는 건 어떤지 늘 관심 갖고 있어야지 이런 변화가 왔을 때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젊은 사람들과 달리 우울하다는 말씀을 직접 하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신에 여기저기 모호하게 아픈 곳이 많아지고 요즘 정신이 없다, 다시 말해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표정이 항상 어둡고 뭘 해도 즐거워 보이지 않으시곤 합니다. 그러면 이런 우울증이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만약 가벼운 우울증이라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거나 가까운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주 접촉을 해주시는 것으로도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적이고 심할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후에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 약은 오랫동안 복용해도 의존성이나 내성이 생기지 않고 부작용도 일시적이고 가벼운 편이라서 치료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할 수 있던 일이 나이가 들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때 왜 이런 쉬운 것도 못 하시냐고 핀잔을 주며 자식들이 막 자기가 대신 막 해버리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보다 그냥 어르신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하시도록 두거나 아니면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도와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 저 옆에서 또 잘하고 있다, 잘하셨다 이런 칭찬, 존경,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옆에 계신 가족분들의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완치가 가능한 가역적인 치매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런 가역적인 치매는 전체 5% 내지 10% 정도니까 사실은 완치에 이르기 힘든 치매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일찍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국내 연구가 있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치료를 일찍 시작하면 시간으로는 8년 동안 약 7,800시간, 금전적으로는 약 6,4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5년 후에 요양원 입소율도 55%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완치가 안 돼도 치매 치료를 일찍 시작하면 부양 시간, 부양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은 약물치료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지만 약물치료 외에도 인지재활치료, 또 미술요법, 음악요법, 운동, 그리고 환경 개선, 또 가족 상담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사용하는 통합적 치료 관리를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각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최적의 치료 관리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려고 의료, 간호, 사회복지, 또 작업치료, 임상심리와 같은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로 진단받으시면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병의 치료라고 하면 가장 먼저 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치매 가족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들 해요. 약 먹어도 인지 기능이 계속 나빠지는 것 같다. 효과를 잘 모르겠다. 이럴 때도 계속 약을 드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아마 가족분들께서 치매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매약들은 치매 증상을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진행을 완전히 멈추는 그런 정도의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복용하시면 치매의 진행 속도를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까지 늦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복용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 현재 내가 먹고 있는 약이
또 우리 가족이 먹고 있는 약이 어떤 성분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부작용을 조심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교수님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인지기능 개선제, 즉 치매약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세틸콜린 분해요소 억제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인지기능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는 뇌에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파괴돼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게 되면 아세틸콜린의 작용 시간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인지기능에 도움이 되는 거죠. 뇌 속의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세틸콜린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이 약의 역할입니다. 기억력과 관련이 있는 아세틸콜린의 효과를 높이는 기능을 가진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여기에 속하는 약물로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이라는 세 가지 약물이 있는데요. 이 약들을 생산하는 회사마다 상품명은 아주 다양합니다. 보통 약 이름은 일반명과 상품명이 있는데, 비유하자면 맥주라고 하는 음료 명칭은 일반명에 해당하고, 카스, 하이, 클라우드, 하이넥 하는 식의 이런 이름은 상품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받으시면 상품명보다는 일반명을 알아두시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잘 모르실 때는 기존에 받았던 처방전 보관해 두었다가 그걸 의료진에게 제시하는 게 제일 좋겠군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말고 또 다른 기존의 치매 약물로 NMDA 수용체 기량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NMDA 수용체를 과도하게 자극하면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은 글루타메이트와 결합하는 NMDA 수용체를 차단해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메만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에 대한 치료제로 공식적으로 승인돼서 시판 중인 약은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메만틴 총 4가지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우리가 좀 잊어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약 먹는 걸 잊을 수도 있고, 또 중증 상태에서는 삼키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치매 환자께서는 자신의 병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약을 이물질로 생각해서 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투약 거부가 심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서 약물의 형태를 바꾸거나 또는 투약 방법이나 순서를 변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약 제형에 따라서 알약인 정제도 있고, 또 물 없이 입속에서 녹여 먹을 수 있는 구강 붕해정도 있고요. 몸에 붙이는 패치형도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어 있으니까 주치의와 상의해서 적절한 약물로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약물 제형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부득이하게 요구르트나 아이스크림 등의 약을 섞어서 복용하시기도 합니다만, 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가루로 만들면 흡수율이 변할 수도 있고, 환자가 독극물에 대한 망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약을 섞어서 먹이다가 환자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런 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치매 약물들은 부작용은 없습니까? 인지기능 개선제 가장 흔한 부작용은 식욕 저하, 미식거림, 구토 등의 증상이고, 드물게 심박동이 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위궤양이나 천식 등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관계 부작용인데, 이런 것은 약물을 천천히 높이거나 또 식사를 하고 약을 바로 드시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 차츰 저절로 좋아지시는 편이라서 심하지 않으면 크게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모든 약들의 부작용은 다 있죠. 약 통에도 이게 적혀져 있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라면 뭐 약을 먹어서 얻는 효과가 크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치매 환자분들은 인지기능 개선뿐만 아니고 왜 그 정신행동 증상 때문에도 약을 드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치매는 인지장애와 함께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시거나 또는 초조해하면서 안절부절 못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울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망상이나 환각 증상을 보이실 때도 있죠. 이러한 정신행동 증상은 특히 보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가로수 2편에 나왔죠. 정신행동 증상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저희가 배웠었어요. 근데 이런 요소를 제거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약물을 사용할 때다 이렇게 배웠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적은 용량으로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고 치매 어르신의 상태나 부작용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 부작용도 알려주시죠. 네, 약물마다, 용량마다 또 복용하시는 분마다 부작용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신행동 증상에 주로 쓰이는 약물은 크게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정신병 약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부작용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항불안제와 항정신병 약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항불안제는 일명 신경안정제라고도 하고요. 수면제로 많이 쓰입니다. 많이 복용하면 술 취한 것처럼 균형감이 떨어지고 또 다리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노인에서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의존성, 즉 습관성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 짧은 기간 동안만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항정신병 약제는 공격성이나 망상, 환각이 있는 환자에서 투여됩니다. 부작용으로 손떨림이나 몸이 뻣뻣해지고 종종 걸음을 걷는 파킨슨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뇌혈관 질환의 발생률도 약간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증상을 평가해보고 증상이 호전되었으면 약을 다시 끊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변에 보면 이제 가족들이 그래요. 정신행동 증상이 심할 때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약물로 좀 조절이 되고 일상생활이 안정되면 옆에서 이제 봐주시는 의료진 여러분들 참 보람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완치의 개념은 아니지만 치매는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병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거죠. 훨씬 힘들지 않게 가족들께서 환자분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약을 잘 드시고 있다고 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안 드시고 있는 경우들이죠. 환자분 스스로 잘 드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랍에 몇 달치 약이 수북이 쌓여 있더라면서 가족들께서 난처해하시는 경우를 가끔씩 봅니다. 혼자 계시는 분이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치매 어르신이 스스로 약을 제대로 챙겨 드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도 약을 스스로 빠짐없이 잘 챙겨 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치매라고 진단 내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겠죠. 치매 어르신께서는 단기 기억력 손상 때문에 스스로 약을 금방 먹었는지 정확히 기억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호자분 중에서 환자분께서 자꾸 거짓말을 하신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럴 때 열의 9은 어르신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억을 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분들께서는 약물 복용을 신경 써서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치 약통을 마련해서 식사 후에 챙길 수 있도록 식탁 옆이나 뭐 바로 눈에 잘 띄게 둔다든지, 약 먹는 시간 알람 기능을 설정해 둔다든지, 또 투약 시간마다 주변 가족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또 드신 약봉지는 버리지 않고 모아두게 한다든지, 뭐 나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네요. 네, 말씀하신 방법들이 모두 약을 빠뜨리지 않고 드시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 드셔서 문제가 되는 것과 반대로 더 드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패치로 된 약물을 진통제 파스로 착각하시고 온몸에 여러 장 붙이셨다가 부작용으로 구토를 심하게 해서 입원하시기도 하고요. 또 약을 금세 드신 걸 잊어버리시고 한 달치를 일주일 만에 다 드셨는데 위장에 심한 궤양이 생기는 바람에 복막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으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보호자가 이제 우리 어르신이 드시는 약물이 어떤 건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건지 꼭 미리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께서는 평소 어르신께서 복용하시는 약물에 대한 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목록에다가 약의 이름과 용량, 복약 방법, 또 대표적인 부작용과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적어 두시면 좋고요. 이때 영양제처럼 처방받지 않은 약물도 포함해서 기록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처방전과 복약 관련 설명문이 있으시면 버리지 마시고 일정 기간 동안 모아두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제대로 드시고 있는지 보호자가 그 일정한 간격으로 처방 일수 또 남은 약의 개수 이걸 꾸준하게 맞춰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약을 잘 복용하는지 수능도를 확인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처방받은 약물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 갑자기 복용을 중단하시거나 또는 스스로 약 중에서 일부를 골라서 드시지 말고 가급적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지기능 개선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약의 효과를 느끼기가 힘들다 보니까 좀 드시다가 효과가 없다면서 중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약이 단 며칠 사이에 차이를 느끼긴 힘들어도 1년이나 2년 장기간을 비교해보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확실히 검증된 약이니만큼 꾸준히 복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교수님. 아마 이 가로수를 듣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혹시 새로 나올게 될 획기적인 신약 소식이 있습니까? 약! 약 소식.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네. 실은 지금 현재 사용되는 인지기능 개선제들이 치매 진행을 늦추긴 하지만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가 없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아주 큰데요. 하지만 어떤 약물이 개발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고 평균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 식약청인 FDA에서 평균 5,000개의 약물이 임상시험을 시작하면 최종적으로 1개만 승인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성공 확률도 매우 낮은 편이죠. 그렇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치매의 근본적 치료를 위한 약물 개발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 약물 개발 과정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3상 임상시험 연구가 진행 중인 것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개가 넘고 특히 고무적인 것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질병의 진행 과정 자체를 바꾸는 그러한 획기적인 치료제들이 그 연구들 중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년 안에 획기적인 치매 치료제나 치매 백신과 같은 것이 상용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 엄청 또 희망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치매 환자를 이제 곁에서 지켜보는 보호자 또 의료진 모두가 자꾸 나빠지는 환자 그 상태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이런 효과적인 신약이 개발됐다는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또 우리 가로수 방송에서도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기회가 곧 오겠죠? 예, 저도 그러길 꼭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로수 특집 방송 전문의가 소개하는 치매 이야기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교수님 많이 아쉬우십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네,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은데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마지막에는 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니까 아주 귀한 시간이 주셨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매 진단 또 치료가 어려운 내용인데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아마 우리 가로수 청취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네, 다음 시간은 역시 우리 최경자 가이드님과 함께 할 거고요. 팟빵 가로수 채널 공지사항에서 구독자 이벤트 계속하고 있죠. 공지사항 잘 읽어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시원한 커피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어디 마무리를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우리 가로수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오늘 교수님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희망을 주신 김에 즐거움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가로수 청취자님들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우리 가로수에서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